네, 자, 저희 유치원 교육과정 B 유형부터 이제 좀 속도를 좀 내볼게요. 1번의 문항은 저희가 놀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인지적 놀이 유형이 갖는 특징을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A를 보면 아이들이 우선 놀이감의 놀이 자료가 뭐죠? 블록입니다. 그렇죠? 블록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놀이를 명칭화한 것이 바로 구성놀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답안으로 구성놀이에 관련한 특징을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이론가 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노트 기준으로 이렇게 답안을 함께 제시를 좀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2번 문제는요.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단계의 특징을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여기 참 친절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착한 의도를 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쟁반을 5개 깨뜨린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엄마 몰래 초콜릿을 꺼내 먹다가 찬장에 있는 접시를 10개를 깨뜨린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손상을 더 많이 끼친 아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해석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결과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잘못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선생님이 친구가 만드는 건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건 성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라는 거, 성인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권위에 의해서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그것에 애들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보죠. 아이들은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라고 하죠. 아이들이 그 행동을 지키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답안을 한번 보시죠. 답안을 보시면 그래서 기억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결과에만 비중을 둬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는 것으로 선생님 서술을 하시면 되었고, 니은은 성인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요구나 규칙을 정의인 것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 또한 성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라고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힘에 동조하고 복종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이 특징 한 가지씩을 2가지로 얘기하고 기호를 명확하게 함께 언급하셔서 서술을 하셨어야만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호를 반드시 쓰셨어야 했겠죠. 네, 순서대로 쓰라고는 하지만 찜찜하지 않으려면 그냥 기호를 쓰시는 것이 가장 맞죠. 근데 여기는 우선 순서대로 쓰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호를 안 써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호를 안 써서도 채점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다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짧게. 여기였죠. 여기에서 보셨을 때 무엇에 초점을 둔다고요, 선생님들? 보면 지금 규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봤다고요?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누구가? 성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객관적인 책임이라는 거, 아이들 물질적 손상, 물리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도덕성을 판단한다, 결과에만 비중을 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로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핵심 중 핵심이었으니까, 그죠? 선생님 잘 서술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문으로 갈게요. 지문으로 가셔서요. 3번 존슨 크리스티 이야키 반갑습니다. 우리가 존슨 크리스티 이야키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했던 놀이 개입 이론이었죠. 놀이 개입 유형. 그래서 선생님들이 B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 유형을 보니까 아이들이 우선 먼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손님 해주세요 하고 뭐예요?
아이들이 초대를 합니다. 놀이에. 누구를? 교사를. 이것이 바로 공동놀이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가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동놀이자에서의 우리가 유의점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은 공동놀이자로 드렸고요. 교사가 놀이에 유아가 참여하라고 초대했을 때 그때 교사가 놀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놀이에 주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유아가 하고요. 교사는 손님이라던가 그런 좀 부수적인 비중이 크지 않은 작은 역할을 맡아서 놀이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략노트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서술이 딱 유의점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옆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한번 존슨 크리스티 야키라고 해서 쭈존 유의점. 고마워요. 전략노트 그쵸? 여기에 유의점이라고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답안을 쓰셨으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너무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어요? 저희가 사회성 측정법에서 소시오그램에 관련된 거, 그쵸? 소시오그램에 관련된 거, 우리가 사회도라고도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고리바라던가 인기아라던가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선택을 받고 자신은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떤 아이들이 배척을 했는지 이런 등등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어떤 역학 관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원인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 아이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 역학적 관계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학 관계적인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지금 2번 문항의 소문항 1을 보면 A에서 갈등 해결 지도를 위해서 교사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요거는요 뭐 이론이고 뭐가 필요 없었으니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는요 웬만하면 갈등은 유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사실 두는 것이 필요해요. 개입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건 안전이 개입될 때.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죠? 누가 누구를 물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던지려고 하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하려고 할 때. 그러한 상황이 감지될 때는 바로 즉시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교사의 지도 관련한 갈등 중재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저희가 따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은 출제가 된 이후부터 저희가 코스텔릭은 사회 교육에서 굉장히 중점적인 인물로 등장했죠. 네, 그래서 코스텔릭 관련해서 친사회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기 통제, 자기 조절과 관련된 그리고 갈등 중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우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해서 저희가 코스텔릭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에게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중재 모델은 저희가 모의고사와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신 있게 풀었었어야 한다라고 강사는 바랍니다. 네, 강사는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볼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항상 이 지금 출제자들이 벗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순서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절차대로 거의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들어가셨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그 문제 근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통 낸 건데 우리는 이렇게 다 순서대로 문제를 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라는 언급들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코스텔릭의 경우에도 그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그 절차를 따라서 교사가 아이들의 갈등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답안을 보시면요. 답안에서 보시면 2단계 각 아동의 관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해서 기억을 언급하고 있어요. 보니까 현수, 민준, 영호 왜 싸웠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자신의 입장을 아이들이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 각 아동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니은에서 보시면 나는 유아들에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교사가 답안을 주는 게, 교사가 해결 전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 대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최선의 대안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교사가 유도하는 거예요. 교사가 유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안 찾기죠. 대안 찾기. 4단계에 해당하는 대안 찾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 찾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을 이 답안으로 제시를 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전략 노트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사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19년 추시에도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은 갈등을 일으켰던 아이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 대안이 안 나올 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 찾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아주 참 보세요. 재밌는 거. 19년 추시 때도 분명히 하기가 나왔고, 단계에 대한 찾기에 대한 곳간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이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출에서 언급이 된 문제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특징까지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소문항 3번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회관계도. 자, 이게 사회관계도가 뭡니까? 사회관계도가 뭐예요? 이거는요, 사회성 측정법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예요.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눈에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7번 유아, 그리고 10번 유아, 를 해석해서 쓰라고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사회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전략 노트로 가겠습니다. 바로 소시오그램 교우관계도, 사회도, 교우도라고도 부르는 이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유아들의 사회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당수에게 많은 선택을 받아서 인기아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번 아이, 10번 아이, 7번 아이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선택도 받지 않았고 자신도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런 아이를 우리는 고리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번처럼 다른 친구들, 같은 학급 내에서의 상당수의 유아들이 지금 10번의 아이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인기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들, 이 사회성에도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친구들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던가 심한 사회성의 결핍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육 과정의 수정 전략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회성적인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다른 유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반에는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유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좀 결핍이 되어 있는 아이에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해보고 싶다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샌들과 슈왈츠의 무엇으로
교육과정 수정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또래 지원으로 답안을 연결해 드려 본 것입니다. 현장에서요, 지금은 이렇게 샌들과 슈얼츠로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샌들과 슈얼츠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요, 장애 유아 통합 학급에서의 이렇게 장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전략, 그리고 그러니까 통합 학급에서 장애 유아뿐만이 아니라 장애 유아와 그리고 일반 우리 이 유아들이 함께 통합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그 전략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수정 전략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면밀하게 아주 열심히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지원으로 답안을 드렸고, 한번 우리 전략 노트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보시면 또래 지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 행동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또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구의 또래를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가 또래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래 지원으로 답안을 제시해 드린 것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 소문항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가 사회교육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문화 교육의 이런 내용 요소와 같이 이렇게 지리교육에서의 내용 요소, 지리교육에서의 개념, 요것을 쓰라고 했을 때 범주가 항상 어땠어요? 어떤 해에는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했고, 어떤 때에는 아예 명칭을 쓰라고 해서 명칭을 쓰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개념을 쓰시오라고 해서 그 명칭을 쓰게끔 묻고, 기출이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서 명칭을 물어왔었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1번과 3번은 뭐다? 범주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분들이, 출제자분들이 범주를 같이 하면서 질문만 이렇게 다르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1번과 3번을 같은 범주로 봅니다. 이 다문화 관련해서 이거 저희 컬이었고 모의고사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7회차에 일부러 제가 무조건 출제되니까 이거 무조건 봐라고 해서 목에 제가 그때 코로나로 거의 입원하다시피 병원에서 있다가 나왔는데도 소리쳐서 외쳐서 선생님들에게 보라고 표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왜 그랬어요? 제가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환경에 대한 거, 환경 교육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담고 있는 그 강론서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 교육 내용을 요렇게 제가 배부해 드렸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었었죠. 그래서 그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핏대 세워서 제발 이걸로 선생님들 외워주세요를 당부를 해드렸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볼게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지금 지문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다문화 인식을 언급하고 있는 지문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체성 존중,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체성 존중, 하지만 존중 삭제하고 정체성까지는 써도 제가 답안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선입견 나옵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반편견 교육에 대한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력과 일에 대한 이 협동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 상호 의존성과 협력, 이 세 가지가 이 소문항 1번과 소문항 3번에 해당하는 문제들과 연결이 직결되어 있는 내용의 영역이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항 3번에서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쓰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더 합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 내용의 요소를 쓰라고 해도 이 내용들에서 근거해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하위 내용이건 개념으로 묶건 이것들을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문항 1번, 소문항 3번에 대한 답안을 한번 보시죠. 답안, 정체성, 괄호하고 존중, 정체성 존중까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편견 교육까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평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걸음이 누리과정 3권 저희 교재 안에 다른 또 전공 강론서에서 이 반편견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의 이 내용 설명되어 있는 개념과 동일하게 공평성으로 개념을 써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평성까지 범주로는 같이 넣어드려 보았으나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배부드렸던 자료에 근거했을 때에는 정체성 존중과 반편견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리을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쓰고 미음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리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거, 상호 의존성과 협력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 혼자 살 수 없다. 여러 나라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협력해야 살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관계, 뭐죠? 상호 의존성이죠. 상호 의존성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위해서 상호 의존성과 협력을 답안으로 형성하시면 됐고, 작성하셨으면 됐고, 관계 형성 또한 저희가 어디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걸음이 누리과정에서 사회관계에서 다른 전공 강론서에는 이 관계 형성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개념으로 선생님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전략 노트에도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교육을 품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강의를 했었어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세계 시민 교육은 전 세계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것에 하나의 이 조직을 두었을 때, 하나의 조직을 두었을 때 우리는 지구라는 것에 하나의 다 우리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서 서로 간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육의 용어가 세계 시민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실 묻고자 했다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지문안에 제시를 해두고 그 제시된 내용이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을 써두고 그것을 해두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의 용어를 쓰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해당하는 교육 용어를 쓰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대뜸 이렇게 다문화 교육 개념을 쓰시오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조금 범주적인 차원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답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추론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는 상호 의존성과 협력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이렇게 연결해 드려 보았습니다. 자, 3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미음의 문제점을 봐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봤던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야? 특별 행사, 이벤트처럼, 일회성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짧게 잠깐 반짝반짝 전통 의상 보고 접하고 경험하고 민속춤 보고 경험하고 인사법 경험하고 음식 소개하고 대표적으로 그냥 어떤 거 수박 겉핥기처럼 그쵸? 잠시만요. 지금 제가 미음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죄송해요. 동화주의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었냐면 디귿을 보고 있었어요. 2번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가끔 이러기도 합니다. 네, 디귿을 보면 특별 행사 요런 것이 다 뭐라고요? 그 수박 겉핥기처럼 관광 가면서 우리가 백 들고 그냥 쓱 이렇게 겉핥기 쓱 하고 나 이집트 여행 가서 싹 다 이집트에 대해 알고 왔잖아. 근데 사실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겉핥기처럼 쓱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뱅크스의 우리가 다문화 교육 접근으로 보자면 어느 접근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여적 접근에 해당하는 아주 짧게 일회성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그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 노트 한번 우리가 가서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네, 가서 보시면 여기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으로서 기여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특정 일, 특정 주에만 이벤트화해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기여적 접근을 했을 때의 선생님들 단점, 우리 요 단점을 어디서 명확하게 선생님들에게 모범 답안처럼 제시를 해드렸냐면 문제 풀이 때 그대로 선생님들에게 답안을 제시해드린 것이 바로 답안으로 가겠습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기여적 접근법의 단점을 저희가 문제풀이에서 선생님들에게 명확히 답안으로 제시를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좀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를 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풀이에서 제시해드린 답안을 기준으로 여기에 답안 제시해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동화주의는 동화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저희가 뭘로 배웠어요, 선생님들? 용광로 와글와글 불 끓어오르는 거기다가 다 때려박아서 다 녹아버린다고 했죠. 다 녹여버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용광로에 가서 녹여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모형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용광로 모형 말고 샐러드 모형이라고 해서 각각 자기들의 과일의 맛이,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용광로 모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녹여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동화해서 좀 비차별적인 요소를 조금 우리가 이제 같은 우리의 이주민들을 우리의 이 주류 문화로 같이 유입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동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소수민족의 이주민으로서 온 소수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답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네, 이렇게 드렸죠.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민자 혹은 이주민들의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이 강제로 억압되거나 주류 문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전략 노트에서는 제시했었죠? 전략 노트에서는요,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짧게 전략 노트는 좀 정리를 해서 드렸었고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유형이라고 스티븐 캐슬 마크 밀러가 제시했던 동화 모형 중에 하나로 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헤헤.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가요. 우리 선생님이 참, 이 선생님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 저희 그 꽃걸음 하수의 유아임용 카페에 한 선생님이 전략 노트에 반주를 하지 않고 피아노로 본 이 단음을 쳐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셔서 멜로디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멜로디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주 없이, 단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본연의 노래의 음만 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쳐서 들려주는 거, 무엇을, 멜로디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거 선생님 우리 어디에 썼나요? 전략 노트를 한번 가볼게요. 명확하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주가 아닌, 이것도 뭐였어 드리들? 깃발 꽂혀 있는 거 보십니까? 깃발이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뭐를, 멜로디만 들려주는 거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멜로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반주 말고 뭐만 들려주라는 거예요. 멜로디만 들려주라는 거야. 단음의 형태로 단음을 쳐서. 자,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전래동요 부르기 방법. 자, 이거 우리 선생님들 매기고 받기 언제 문제를 나왔었어요? 저희 모의고사 때도 매기고 받기 문제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요거 답안 쓰시는 거 연습했었어요. 그쵸? 매기고 받기가 왜 안 돼요? 매기고 받기입니다. 왜냐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매기고 받기 썼는데 고민하셨던 선생님들 바로 오! 라고 하셔도 돼요. 매기고 받기 정답 채점 하시면 됩니다. 근거 제시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 저희가 대문놀이를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라고 아예 제시를 하고 있고, 대문놀이 악보 한번 보실게요. 악보에서도요, 이미 매기는 거, 받는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사님 지도서를 보시면 교사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려운 교사의 범창을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가 익숙해지면 둘러나눠서 매기고 받으며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기고 받는 방법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답식도 정답이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지도서를 보면 매기고 받기라는 용어가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익히도록 한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기고 받는 형식, 저희 전략 노트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매기고 받는 방법, 그리고 문답식 두 개 다 정답 처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A에 해당하는 장단의 이름을 쓰세요. 이거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제가 장단은 이미 그냥 전략 노트 펼쳐놓고 그거는 계속해서 그냥 보시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장단을, 무슨 장단이에요? 이거 자지몰이 장단이죠. 자지몰이 장단을 선생님들께서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거는 던져주는 문제죠. 던져주는 문제. 지그에 해당하는 장구 연주 방법. 자, 전략 노트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장구 그림도 드렸고요. 궁굴채, 열채, 어디에 잡는지, 북편, 채편, 동, 뭐 어떻게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함께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친다만 들어가면 돼요.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것이 초점이 되면 된다고요. 동시에 치는 거. 그것이 초점이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요. 소문항 3번. 리얼에서 선생님들. 이거 저 신체 악기 연주 방법, 우리 이거 모의고사에서 물론 이 전통 음악은 아니었지만, 전래동요를 활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 악기를 활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주하는 거 연습했었죠. 그쵸? 연습했었고, 이거 어디에 정확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었냐면 저희 교재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장구 그림 보여주고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 한쪽, 양쪽 허벅지 한쪽. 그 다음에 손뼉, 합장 치고 허벅지 왼쪽, 오른쪽 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저희가 뭐 했습니까? 신체 악기로 아이들이 장단에 대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도록 순서를 갔었어요. 그래서 요것에 근거해서 요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희가 답안을 제공해 드린 형태로 답안을 창의적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문제가 진행이 될 건데요. 5번부터 문제가 진행이 될 건데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